네, 강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PU의 구성 요소들은 이제 좀 논리적으로 나눠봤는데, 레지스터 셋, 레지스터 집합들, 그리고 산술 연산 장치, ALU,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라죠. 그리고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CPU 설계하는 사람이 마음대로입니다. 사실 이건 되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조금씩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저는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냥 이렇게 임의로 좀 써본 거예요. 그래서 CPU가 이렇게 시스템 버스를 했죠. 이런 것들. 시스템 버스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버스하고 그 CPU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밖에서 그러니까 메모리나 I/O 장치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신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CPU 안으로 이제 가져올 때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을 한다던가, 뭔가 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이에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안에는요, 그 MAR이라는 게 있고, 막 MBR 같은 이런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해가지고 주소 버스로 나갈 때 어떤 주소값이 들어갈지 이런 거를 지정할 때 MAR에다 미리 임시로 저장하고요. M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 해서 메모리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이제 MBR이라는 버퍼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런 거에 이제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로 분류가 되고, 음, 산술 논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연산하는 장치입니다. 연산 장치예요. 우리들 뭐 덧셈 같은 거 한다던가, 뺄셈 같은 거 한다던가, 곱셈, 나눗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장치가 바로 산술 논리 장치예요. 뭐 그냥 연산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이제 제어 장치라는 게 있는데, 제어 장치는요, 그 이제 말 그대로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예요.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읽어드린 다음에 그 읽어드린 예, 명령어를 이제 CU에서 해독을 하고요, 디코딩을 해서 어떤 명령어인지 파악이 되면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제어 신호들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제어 버스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뭐 CPU 안에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일단 레지스터 집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CPU 안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 그런 걸 보고서 레지스터라고 하거든요. 그 레지스터들을 여러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집합으로 셋으로 구성을 해놓은 건데, 정의를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메모리 또는 입출력 장치, I/O 장치에서 불러온 값이나 아니면은 프로세서의 연산, ALU 같은 거에서 그런 연산 중간 결과 값들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저장해 놓는 아주 고속의 저장 장치예요.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메모리랑 분리되어 있지 않고 CPU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 클럭 만에 접근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크게 또 분류가 나뉘는데, 범용 레지스터,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하고
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계가 된 특수 목적 레지스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범용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특수 목적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좀 다르게 프로세서 그 자체나 아니면 그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값을 바꾸거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머들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특수 목적 레지스터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봤는데, 하나는 이제 누산기라 해서 어큐뮬레이터라 해서 ALU, 아까 연산 장치를 했죠. 산술 논리 장치에서 ALU에서 나온 연산 결과값을 이제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보고 누산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 여러분들 그 C 언어나 뭐 C++ 같은 그런 고급 언어 같은 거 미리 좀 다뤄봤으면 아마 스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택이라 해서 무슨 뭐 지역 변수는 스택에 저장된다 이런 얘기 흔히 들어봤죠. 그 스택이 메모리 스택이 실제로 프로세서 차원에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스택이라는 그런 LIF, 그러니까 후입 선출 방식의 그런 자료 구조를 메모리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주소값만, 메모리 스택의 꼭대기 탑 주소만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인, 그런 주소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인 스택 포인터라는 거를 또 흔히 제공을 해주고,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는 아주 필수적이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 그 컴퓨터가 실행이 되려면은 그 CPU가 어쨌든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가져와야 되죠. 그 메모리라고 하는 거, 자 다시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프로그램이 코드들이 들어가면은 CPU는 계속 이걸 가져와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메모리가 아까 뭐라 했죠? 주소값이 들어오면은 데이터가 나오는. 근데 그 데이터라고 한다는 거, 메모리 장치에 들어가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도 포함되겠죠. 명령어도 역시 주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어가 실행되려면은 주소가 필요해요. 주소라는 정보가. 그 주소 정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다음 명령어 실행될 거를 CPU가 갖고 있어야겠죠. CPU가 그 정보를 안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죠? 네,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는 이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X86을 다루다 보면은 상태 레지스터라는 말은 잘 안 쓸 거고,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 CPU들에서는 상태 레지스터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상태 레지스터는 그 ALU에서, 그러니까 연산 장치에서 연산 결과 값의 그 상태 값을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세서의 각종 상태들, 그런 제어 상태들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레지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어 레지스터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명령어들 가져오죠, 우리가. 그거를 읽어들여서 저장해 놓는
명령어를 저장해 놓는 레지스터가 말 그대로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하고, 이 MAR, MBR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메모리에 접근하기 전에 어떤 주소에 접근할지 이런 거를 그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의미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요, 그 메모리 장치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CPU에 이제 읽어드렸을 때 임시로 저장하는 그런 버퍼 역할을 해주는 레지스터입니다. 네, 이제 연산 장치인 ALU하고 상태 레지스터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는데, ALU는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하는 조합회로예요. 조합회로. 조합회로가 뭐라 했죠? 그 논리 게이트들의 집합인데, 입력이 들어오면 곧장곧장 즉각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조합회로라 했죠. 그거랑 다르게 순차회로 같은 건 레지스터나 뭐 여기 있는 레지스터 이런 걸 의미한다 있고. 그래서 연산 결과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이건 CPU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디다 저장할지 타깃 같은 걸 저장하는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두산기 레지스터라서 어큐뮬레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이 그냥 저장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연산 상태에 따라서 연산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상태를 반영을 하는 여러 상태 값들을 이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음수인지, 그리고 이게 0인지, 아니면은 연산을 통해서 하프 캐리라는 게 발생했는지,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게 발생했는지, 캐리가 발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연산에 따른 그 결과들을 저장을 하는 레지스터 보고서 이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죠. 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예, 폰 너이만 구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령어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명령어 실행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는 나름의 그런 실행 순서를 갖고 있어요. 메모리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그리고 해독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크게 논리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는 이런 단계들을 갖고 있죠. 요즘 CPU들 보면은 되게 이 단계들이 더 세분화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뭐 CPU들이 되게 엄청 고도로 발전을 하면서 뭐 파이프라이닝이다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부적인 단계로 막 쪼개서 스테이지를 이렇게 나눠서 막 엄청 세분화가 되긴 해요. 이런 인출, 해독, 시도행 이렇게 하는 이 단계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로 막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세 가지 동작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구조론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어차피. 근데 지금 이거는 어셈블리어 시간이지 컴퓨터 구조론 시간은 아니니까 되게 개념적인 것만 좀,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명령어가 실행이 되려면요, 먼저 메모리로부터 꺼내 와야겠죠. 그래서 fetch, 인출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이 가져온 명령어를 이제 CPU에서 우리는 해독을 해야 됩니다. 디코딩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명령어인지, 뭐 덧셈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CPU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는지 이런 거를 그 해독해주는 해독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해독이 돼서 이게 무슨 명령인지 알았으니까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간접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 당장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간접 사이클은 이제 그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되려면은 그 명령어 실행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 오퍼랜드라는 게 있는데 그 오퍼랜드의 주소가 간접 주소인 경우, 인다이렉트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메모리 참조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간접 사이클에는 그런 부가적인 사이클을 돌고요. 인터럽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그런 사이클, 그런 걸 보고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명령어 실행 사이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메모리인데 메모리 안에는 네,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했죠.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들. 사실은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들 중에서 제가 일부를 좀 그냥 가져온 거예요. 긁어온 건데 그 코드들을 보면은 이게 다 1바이트씩 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했을 땐. 왜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 주소 필드가 막 2바이트 주소인 경우에는 이게 막 명령어가 3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4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가변 길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설명에 좀 그 편의를 좀 중점으로 두려고 명령어를 전부 다 1바이트라고 좀 가정을 해놨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명령어 실행 사이클에 대해서 일단 인출 단계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CPU에서 그 다음 그 명령어가 어떤 건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몇 번지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레지스터 보고 우리가 뭐라 했죠? 프로그램 카운터라 했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명령어 명령어나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다가 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일단 적재를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MAR에 있는 주소값이 메모리 장치로 들어가서 이 8000 번지에 있는 LDX 이 16진수로 40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X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명령어를 메모리 장치는 내보내겠죠. 어떤 버스로? 데이터 버스로. 명령어라 해가지고 뭐 컨트롤 버스나 뭐 어드레스 버스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폰노이만 아키텍처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메모리 장치는 어쨌든 주소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에서 그 명령어가 이제 어쨌든 나왔는데 메모리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CPU 안에 있는 그 레지스터 보고 MBR이라 했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거기에 이제 그 명령어가 저장이 됩니다. 명령어 데이터가. 이진 코드가. 바이너리 코드가 저장이 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저절로 1 증가합니다. 다음 명령어의 실행을 위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다가 그러니까 명령어 레지스터에다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컨트롤 유닛 안에서 해독이랑 실행이라는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그 명령어 값, 바이너리 코드를 이제 디코더가 해독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어 신호들, 제어 함수를 이제 발생을 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명령어가 익스큐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LDX였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그 직시값 이 16진수로 40이 x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fetch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001로 이렇게 바뀐 프로그램 카운터가 mar로 가고 mar은 또 어드레스 버스에 의해서 이제 stx라는 명령어가 데이터 버스를 통해 mbr로 가면은 mbr이 또 ir로 들어간 거는 컨트롤 유니에서 또 해독이 돼가지고 네, 이번에는 stx니까 x 레지스터에 있는 이 40이라는 그 값을 메모리 번지 4017로 네, 저장을 하는 그런 거를 실행을 하겠죠. 쓰기를 하는 스토어가 레지스터에서 그러니까 CPU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저장하는 명령어를 했죠. 예, 그거랑 반대로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론 즉시값이긴 한데 그러니까 명령어 안에 피연산자가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서 예, 그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명령어 네, 적재하는 명령어 로드하는 명령어 보고서 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명령어 실행 사이클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폰노이만 구조랑 하버드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미 폰노이만 구조,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가 또 다른 구조가 또 있다는 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예, 그렇게 엄청 자세하게까지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둘의 좀 차이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폰노이만 구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것들인데, 자 이게 CPU죠, CPU. CPU랑 메모리랑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는 예, 프로그램이랑 데이터가 이제 그 저장이 돼 있어서 같이 물리적으로 똑같은 메모리 장치에 들어가서 예, CPU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드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메모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C들도 대부분 이런 구조죠. 그래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사이에는 하나의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하버드 구조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버드 구조는요,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스트럭션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예, CPU하고 통신을 하죠. 예, 이게 CPU죠, CPU. CPU가 이거, 아이고. 네, CPU가 이거고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명령어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이렇게 CPU하고 통신하게끔 돼 있죠. 어쨌든 이 둘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메모리가. 그래서 버스도 이제 명령어 메모리용 버스가 따로 있고 데이터 메모리용 버스가 또 따로 분리가 돼 있겠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명령어를 읽는 거하고 데이터를 읽는 거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못하냐고요? 예,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버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그냥 공유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버스는 어쨌든 그 전선인데 공유를 하는 전선인데 거기에서 데이터랑 명령어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충돌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그런 병목 현상 같은 게 막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 하버드 구조에서는 CPU가 데이터 접근할 수 있고 명령어도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런 병렬 처리에 좀 뭔가 그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실제 사례인 AVR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은 말이죠. 이 그림은 그 아트메가 아트메가 128이라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그 데이터 시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프로그램 플래시, 이건 램은 안 쓰긴 하더라고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해서 쓰는데, 프로그램 메모리랑 이 내장 SRAM, 여기서는 램을 SRAM을 씁니다. 어쨌든 내장 SRAM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카운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랑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통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SRAM은 여기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버스들, 그래서 이런 버스들, 이런 주변 장치들, 뭐 지독 타이머, 뭐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유닛 이런 것들이랑 SRAM이 버스를 해가지고 막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보면은 스택 포인터 해가지고 메모리 스택 같은 것도 SRAM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런 거는 바로 이 AVR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SRAM에서 벌어지고, 프로그램 코드만은 여기 이 프로그램 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는 계속 꺼내서 패치해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점들 이런 것들은 단톡방에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이 저번보다 좀 분량이 있기 때문에 듣느라 좀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물을 아주 간단하게 낼 거예요. 이거는 출석을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내지는 않는 거니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